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이고요. 김세호 PD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었습니까? 네, 아주 좋았습니다. 잠깐 긴장이 되긴 했었지만 왜 긴장이냐? 아닙니다, 그냥. 예. 네. 자, 오늘도 우리의 두 분의 선생님, 이영민 선생님, 이준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영민 선생님 지난 시간 이제 방송했는데 네.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좀- 정말 지난 시간에 이 얘기가 어디로 가는지 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부터 시작해서 백두혈통까지 갔다 오느라고 네. 참 복잡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희 선생님 잘 지내셨고요. 예, 네. 그 사이에 큰 일이 벌어지진 않았으니까요. 큰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예. 그 사이에 여자친구가 생기셨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저기 PD 입장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보를 드리면 네. 저희가 영화와 영화 주제가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음악에 대한 걸 주로 하다 보니 영화 부분이 약간 설명이 좀 아쉽다. 이러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면 네. 저희가 한 3년 전인가요? 유준 선생님 우리가 식민시대 영화 예술인들 편을 한번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그 한상원 선생님이랑 네네네. 같이 예. 그렇죠. 그때는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 들으시면 아마 오늘 네. 나와서 거론됐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습이네요. 네, 그게. 엄청 자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요. 같이 네. 들으시면 아마 방송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상원 선생하고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네. 저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억이 한 개도 안 납니다. 한 개도 안 나고요. 그러면서 그 최초를 그렇게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수많은 최초를. 그것도 하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예. 하여튼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죠. 네. 오늘 또 다른 최초들이 막 나옵니다. 네. 자, 이제 발성 영화 들어가야 될 텐데. 예, 예. 네. 최초의 발성 영화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무성 영화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예, 유성 영화라 그래야 됩니까? 발성 영화라 그래야 됩니까? 유무를 대를 맞추자면은 유성 영화라고 그렇게 또 부르는 분들도 있고요. 있어요? 예, 예, 있지만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발성 영화라고 네. 얘기를 아니면 하죠. 그냥 토키 영화 예.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최초의 발성 영화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네. 1935년에 춘향전이 나오거든요. 춘향전. 그게 이제 공인된 최초의 발성 영화, 국산 영화인데 예. 그 전에 이미 서울의 주요한 극장들은 발성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어요. 발성 영화를 상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라운드 스테레오. 서라운드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1930년부터 발성 영화 외국에서 들여온 발성 영화 상영을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 1903년의 상영 기록과 네. 의리적 구토 그 시간차가 있듯이 네. 그보단 줄어들긴 하지만은 발성 영화의 상영과 제작에 시간차가 또 있는 거죠. 예. 물론 이제 한국 말고 세계적인 걸로 보면은 2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식의 발성 영화가 시도가 되고 작품이 나오고, 네. 근데 통상 이것도 좀 반론이 많지만은 네. 최초의 발성 영화라고 하는 건 이제 미국에서 27년인가요? 그 재즈 싱어란 재즈 작품. 예. 하여튼 그래서 이 1935년 이후로는 급속하게 발성 영화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물론 무성 영화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심지어는 네. 연쇄극도 만들어지기도 했지만은 네. 어쨌든 대세는 이제 발성 영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그 앞에 하고 이제 인맥에 연결되는 걸 보면은 역시 제작은 박승필이에요. 그러니까 그 20년대 아리랑으로 정말 최고의 뭔가를 찍었던 사람들이 내려오고는 있는데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이쯤 되면은 나온규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미 밀린 거예요. 나온규의 시대는 갔어요. 이제 갔죠. 예. 이명우 감독으로 이제 세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피루 촬영으로 이제 형제거든요. 이명우, 이피루 형제. 그리고 배우가 문예봉, 한일송, 노재신이 출연하는. 노재신은 엄앵란의 어머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춘향전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박승필이 나름 그 광대들을 이끌고 단성사를 이끌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1923년에 그 일본인이 춘향전을 영화화하니까
거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춘향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발성 영화로 만들어서 이제 첫 깃발을 꽂은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춘향전이 10번도 훨씬 넘게 계속 영어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뻔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뭐 배우를 또 누구를 쓰느냐, 뭐 연출에 또 이런 묘가, 하여튼 그래서 계속 나와요. 10수편이 나왔는데 뭐 앞으로도 나오겠죠. 또. 그렇죠. 예. 그렇죠. 뭐 방자전도 나왔고. 예.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영화사에서 춘향전의 위치가 뭐냐면 최초의 뭐 이럴 때 주로 등장해요. 이것도 최초의 발성 우리나라 영화. 사람이 예. 만든 발성 영화 이런 거잖아요. 예. 최초의 칼라 극영화 이런 때 또 춘향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한다는 건 불안하잖아요.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춘향전이란 콘텐츠를 갖다 놓으면 기본은 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춘향전을 먼저 찍고 성공하면 그 기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춘향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 작품이 이제는 뭐 그렇지 않죠. 춘향전만 갖다 놓으면 히트한다 이런 거는 없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춘향전은 망하지 않는 콘텐츠 우리나라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 기본은 드는 내용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만 되는 해도 거예요. 시나리오를 이제 창작한다는 게 굉장히 좀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니까 막 갖다 쓰는 거죠. 일본 신파 소설도 갖다 쓰고 우리 고전 소설도 갖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발성 영화니까 그럼 주제가가 영화 안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그 춘향전 영화 주제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들었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확보를 못했어요. 이게 음반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홍남파가 이 음악을 담당했고, 영화 음악을. 예. 홍남파가 또 주제가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두 곡을 만들어서 음반도 따로 나왔는데,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못 구한 거죠. 예. 어딘가는 있겠죠. 예.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다 없어져. 그렇지는 않은 게 네. 제가 음원이 있긴 있어요. 예. 음반을 본 건 아니지만 예. 다른 분이 녹음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플레이를 안 하고 축음기 정말 그 지글지글한 돌리면서 앞에 마이크 대고 녹음한 그런 소리라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음질이 제끼기로 아니군요. 했습니다. 예. 하여튼 있긴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제가 나운규의 시대가 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1935년부터 시작되는 그 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소위 일제강점기 후반기라고 하는 시대가 되면 대중예술사에서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김영환, 김서정이나 나운규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조감독하면서 성장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대로 코스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어깨 너머로 어찌어찌 배우다가 카메라 하나 구해가지고 겨우 영화 하나 만들었는데 어쨌든 빅히트 이런 네. 수준이라면 이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최소한 어느 영화 연출부에 들어가서 조감도 거치고 그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영화사에서 그렇죠. 예. 하면서 연출부 소속으로 제대로 영화를 배우고 돌아온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대중가요도 그렇고 대중소설에서도 비슷해요. 대중가요도 그 이전에 김서정은 그냥 온갖 거 다 하면서 노래를 지었잖아요. 근데 1934년, 5년 가면 손목인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손목인. 네. 왜냐하면 타양살이 예.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목포의 눈물. 근데 손목이는 일본으로 유학 가서 음악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네. 20대 초반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5년을 전후한 시기쯤 가면서 이제 일제 강점기의 시스템과 그 문화로 완벽하게 교육받은 애들이 새롭게 등장해서 초기에 사람들을 쫙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대중소설에서도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과 달리 요 시대가 되면 예컨대 30년대 후반에 마인 같은 것을 지은 김래성이라는 추리소설을 굉장히 잘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인 지금 읽어봐도 꽤 재밌어요. 마인. 네, 마인이라는 작품 장편 추리소설이에요. 말 아니에요. 맞자인가요? 마귀할 때 맞자. 네. 예, 마인. 예. 저는 반인 반수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마인인데 지금도 뭐 구해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그 초기의 추리 소설들이 진짜 이게 뭔 추리냐 싶은 어리버리한 작품들이 태반이라면 이 마인은 제대로 지금 읽어도 꽤 재밌네 싶은 정도의 작품이 한번 30년대 읽어봐야겠네요. 네, 후반이 되면 나와요. 그러니까 예. 추리 소설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없는 종류의 그 장르잖아요. 장르 그쵸. 자체가. 근데 김래성은 일본에 유학 가서
제대로 추리소설을 배워서 일본어로 먼저 추리소설 잡지에 등단을 하고 등단 자체가 먼저. 예, 먼저예요. 일본어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와서 조선에서 작품을 써서 1950년대 말에 신라권의 별을 쓰다가 죽기 전까지 최고의 수리소설 작가로 자리매김하고요. 그 이후에도 김성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예요. 김성종 오랜만에 이름 들어봅니다. 네, 김성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김내성을 능가하는 추리소설 작가가 없어요. 김성종 그 작품 보다 보면 이제 약간 지루해질만 하면 네. 야한 장면 한 명씩 나와서 또 독서에 탄력이 붙고. 네네. 그게 이제 70년대 이후 추리소설이 갖고 있는 경향인데요. 예. 마인은 그럴 정도로 그야말로 김성종 나오기 전까지는 김내성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1910년 전후한 시기에 태어나서 일본식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완전히 판을 뒤엎은 그런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요. 영화도 마찬가지. 대중가요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소리로 느껴보면은 뭐 아까 노래 들었던 뭐 그 김현실, 네. 뭐 유경이 이런 그러니까 무성영화 시대 주제가 녹음했던 그런 예. 분들의 노래 목소리와 30년대 중반 넘어가면서 뭐 이난영, 장세정 이런 맞아요. 들어보면은 불과 몇 년 차이가 안 나는데 석양시차예요. 때깔이 달라. 정말 때깔이 달라요. 네. 이건 마인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다시 춘향전으로 돌아와서 예. 일단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주제가도 있지만은 오늘은 이제 들을 수가 없어서 예. 또 다른 주제가 있는 영화 이건 들을 수 있는 네. 그 작품을 골라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또 유명한 그 연극이면서 영화이면서 또 주제가로도 성공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홍도야 울지 마라 바로 이 곡입니다. 1939년 작품. 예. 네. 그러니까 영화는 39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네. 원작인 연극은 1936년에 먼저 이제 선을 보였거든요. 목포의 눈물 발표됐을 때 딱 그 1년 뒤죠. 35년. 예. 목포의 눈물이 몇 년인데요? 35년. 예. 잘못 찍었네요. 연극도 잘못 찍으셨어.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게 노래 자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홍도에 울지 마라.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노래가 36년 연극 때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네. 영화 이건, 주제가입니다. 영화와 함께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영화가 39년이니까 주제가도 39년에. 그렇죠. 예. 네. 이 주제가 백일섭 씨가 불렀잖아요. 그렇죠. 아들과 딸에서 예. 그 유명해진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근데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란 노래도 있어요. 주제가가. 근데 이거보다는 홍도야 우지 마라가 더 유명해진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사실 이 작품은요. 이 동양극장 얘기부터 해야 돼서 참 복잡하기는 한데 동양극장. 네, 동양극장은 조선 최초의 연극 전용 극장. 오늘 최초 많이 나오네요. 조선 최초의 연극 전용 연극 전용 극장. 그러니까 아. 여기는 뭐 쇼하고 딴 거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연극만 하는 거고요. 그 조선인이 돈을 다 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자가 조선인이었어요. 예. 그래서 홍순원이라고 하는 그 배구자의 남편, 그러니까 배구자 홍순원 부부가 이걸 운영하고 있어서 약간 뭐 조선인들의 자랑 뭐 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신상회를 구경하고 시골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면은 예. 구경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63 빌딩 보듯이 화신백화점 보고 그렇죠. 예. 창경원 보고 화신백화점 보고 동양극장 가서 연극 한 편 보는 게 코스. 1930년대. 예. 30년대 후반에 아. 그런 거였는데 회전 무대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연극 우리가 딱 생각하듯이 그런 제대로 된 연극 전용 극장이었던 셈이에요. 1930년대 후반에 생긴 거예요, 이 극장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관을 35년에 아마 네, 했을 네. 겁니다. 예. 예. 그리고 36년에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가 나와서 히트를 했는데요. 동양극장 사실 연극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뭐 최고의 오락이 연극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거는 아니죠. 물론 지금의 연극 배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시스템이 돼 있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수련생 제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월급이 나가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극장 전속으로 2개의 극단이 굴러가고 있고요. 예. 그 수련생 출신이 김승호 이런 사람들이 그
한은진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수련생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쟁쟁하게 1960년대까지 활동하시던 영화 배우들을 여기서 배출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극장 시스템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늘날도 정말 이렇게 가능할까 싶은 게 그렇죠. 전속극단을 처음에는 3개를 만들었거든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극장을 만들었는데 비면은 손해잖아요. 네.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연극 전용을 표방했기 때문에 영화는 안 틀고 연극만. 예. 그러려면 당연히 극단이 계속 레파토리를 이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쇼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딴 극장은 쇼도 하고 영화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랬단 소리예요. 예. 근데 여기는 연극만 하는 거고 뭐 오늘은 청춘자가 했다가 한 달 상영 작품 끝나고 나면 호화선이 했다가 그다음에 또 청춘자가 준비해서 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월급 주고 비용 충당을 어떻게 했을까요? 수입으로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어떤 인기가 좋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망하는 작품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망하려고 하면 사랑에 속고 돈의 얼굴을 하면 충당이 되는. 재상연 예.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극장을 먹여 살린 작품이에요. 아. 그럼 이 그래서 동양극장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 한참 말이 많았는데 네. 이거를 지금 헐렸습니다. 없습니다. 그 서대문 90년대. 그쪽에 예, 있는 서대문에. 그게 어디냐면 지금 문화일보사 있죠. 정동에서 서대문 노타리 예, 쪽으로 그렇죠. 가다 보면 예, 예. 문화일보사가 있죠. 그 문화일보사 자리가 동양극장 자리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현대가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결국 돌고 돌아서 현대 그 그룹이 갖고 있었는데 뭐 그 건물을 어디다 쓰겠어요. 주로 저기 사우디 보내는 그 노동자들의 어떤 뭐 교육장 뭐 이런 걸로 썼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헐고 재벌은 다시 뭔가를 짓고 싶겠죠. 근데 80년대 중반 후반이 가면서 동양극장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보존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난리가 예. 났죠. 연극인들이 그거 예. 헐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헐지 말라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헐었어요. 역시 정주영. 네, 결국은 헐었어요. 뚝심하면 그래서 제가 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문화일보 호를 지었어요. 문화일보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문화일보사의 지하에 극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대하는 거 알겠는데 더 좋은 극장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개관 기념 공연을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를 했어요. 근데 진짜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있는 극장인데. 극장이었죠. 그럼요. 사실 우리가 허물었네요. 그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90년대 초반인가 그걸 없앴거든요. 예. 그래서 연극인들이 그 다음에 절대로 그 명치전은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살았네요. 그래서 예. 살았어요. 그거를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번 없애버려 보니까 네. 이게 큰 거라는 걸 안 거죠. 그래갖고 데모를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지금 해서 그 명동 한복판에 명동예술극장.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가 샀어요. 그 건물을. 연극인들한테 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많습니다. 사실 스카라 극장도 보존해야 되는 극장이거든요. 뭐 국도극장, 스카라극장, 특히 스카라는 약초극장, 수도극장 거쳐서 온 거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화재 지정되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건물주가 빠르게 없애버렸어요. 문화재 지정되기 전에. 예. 그리고 아직도 미스코시 백화점, 신세계. 신세계 백화점은 아직도 문화재 지정을 못했어요. 그거는 건물주가 오케이를 해야 돼요. 예. 근데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이 네. 허락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 보존할게. 그렇게 하고 절대로 문화재 지정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신 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재벌이 돈이 네. 안 되는 문화재는 뭐 정주영 아저씨만 그런 게 아니란 예, 얘기죠. 딴 예. 재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노래를 듣죠. 예. 네. 이 영화 사랑에 섰고 돈에 울고의 주 주제가는 아니지만은 홍도야 울지 마라 정말 공전의 히트를 쳤던 주제가 김영춘이라는 가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을 팔고 사는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치려는 운명의 등불 홍도야
여행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구름에 사진 달은 너는 보았지. 세상은 구름이요 공도는 달빛. 하늘이 믿어지는 내 사랑에는 구름을 걷어주는 바람이 분다. 강도야 우지 마라 무색에 살자. 빈 극에 핀 겉에도 향기는 높다. 내 마음 내 행실만 높게 가다면 즐겁게 웃을 날이 찾아오리라. 홍도야 오지 마라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제 30년대 후반으로 가면 네, 일제가 대륙 침략하면서 네, 총력 체제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에도 많은 변화나 이런 그렇죠. 영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화 뭐 대중음악 할 것 없이 네. 그런 영향을 당연히 받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30년대 40년대 영화 주제가를 준비를 했는데 네. 해방 후 작품으로 마지막에 들어볼 하나 빼고 이제 남은 게 40년대 초. 네. 그러니까 정말 일제 말기. 예. 이 당시 영화 또 그 주제가는 뭐 어쩔 수 없이 친일 영화 아닙니까? 뭐 그런 게 다 반영이 돼 친일 있어요. 예. 우선 뭐 영화법이 바뀌고요. 네. 39년에 일본에서 영화법을 공포하는데 그걸 고스란히 갖고 와서 40년 8월에 조선 영화령을 내리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전 조선의 영화 제작사고 배급사를 단일화해요. 통폐합. 그러니까 영화사가 하나예요. 조선 영화 제작자 협회를 결성해 갖고 그냥 여기로 다 모여 이렇게 된 거고요. 42년에 조선 영화 주식회사, 이걸 조영이라고 하는데 조영을 발족해서 모든 제작자는 그냥 조영 소속. 네. 되는 직원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배급사도 합쳐요. 그래서 조선영화 배급사도 42년에 똑같이 만들어서 배급사 제작사가 그냥 하나씩밖에 없는 체제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모든 영화에는 다 조영 사원이 되는 거고 영화에는 다 그렇게 등록을 해버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 이런 거 하기 싫은데라는 것은 영화계를 떠나란 얘기예요. 그건 일하지 말란 얘기인 네.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친일 문제가 좀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영화인들처럼 복잡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돈이 굴러가는 데는 그냥 개인의 어떤 뭐 신념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어느 순간 내려놓고 나 떠나야만 가능한 문제니까 뭐 글처럼 소설 써서 어디다 묻어놓고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물론 40년 이전에도 친일 영화들이 많아요. 한 37년 뭐 그렇죠.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계속 예.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중일 전쟁 이후니까요. 그래서 네. 뭐 군용열차, 지원병, 수업료 뭐 이런 작품들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작품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후가 되면 40년대가 되면 점점 많아지고 본격적인 관제 시스템으로 제작과 배급이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루어지죠.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의 말이 네.
일본어로 바뀌죠 또. 가면 갈수록 전부 다 일본어로 바뀌죠. 우리말이 아니라 섞었어요. 처음에는 막 조선어 쓰다가 일본말 쓰다가 조선어 쓰다가 막 이렇게 써.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막 이러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맞으면 젊은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네. 일본말을 써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장면에서는 일본어가 나오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노인들하고. 다녀왔습니다 할 때는 조선어가 나오고. 예, 그런 식이죠. 근데 뒤로 가면 점점 더 일본어가 많아지죠. 예.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랑과 맹세였던가요? 네. 거기는 100% 일본어고요. 대사는 유일하게 조선어가 나오는 대목은 노래 부르는 장면.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노래 부르는 장면마저도 비판을 받아요. 쓸데없는 거 넣었다고. 네. 그게 이제 45년 막바지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막바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어 가사로 된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는 시기하고 거의 일치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조금 참 뭐라 그럴까 가슴 아픈 대목은 뭐냐면 요때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영화가 참 매끈해요. 예, 진짜. 기술적으로? 예, 예.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역량이 투입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역량들도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작품을 보면 매끈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해협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막 거기에 빠져들어요. 이입이 될 정도로 친일 영화예요. 수업료도 굉장히 재미있게 그래요. 봤습니다. 수업료도 어느 순간에 보다가 눈물 핑 도는 느낌이 드는. 보면 그냥 확 궁극주의자로 변합니다. 그건 아닌데요. 예, 그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대목이 있고, 이거 잘 만들었네, 재밌네, 편집 잘했네, 네. 촬영 잘했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해방 직후로 가면 네. 다시 엉망진창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기술들이 다 떠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하여튼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하고 이 당시 40년대 만들어진 영화에도 주제가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당시에 만든 영화 주제가는 궁극가요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런 노래가 많죠. 예. 뭐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그 조선해협 같은 경우도 주제가가 있고 병정님 헤이다의 상도 주제가가 있는데 다 궁극가요입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들어볼 곡은 네. 조금 말이 많았던 근데 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실체도 없이 말만 많았던 작품 같기도 한데 바로 영화 복지말리 그 주제가 제목도 역시 복지말리입니다. 네. 이게 41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영화 주제가도 뭐 비슷하게 나왔고 근데 필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네.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예. 뭐 네. 그런 게 한두 편이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영화 쪽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굉장히 제작 기간이 길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화려한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었고 제작 기간도 길었고 어디 일본에서 만주에서 어디에서 막 올 로케이션 뭐 이렇게 워낙 하여튼 방대한 거작이었기 때문에 예. 영화 쪽에서는 뭐 아리랑만큼은 아니지만은 궁금한 작품. 예 찾고 싶은 영화 항상 꼽히는 작품이죠. 그 복지말리 주제가가 그거 아닌가요? 천덕. 네 맞아요 그런 노래죠. 예. 맞아요. 그 노래. 사실 저희 대학 다닐 때 이 연극반 했는데 아리랑 2를 올렸었거든요. 그때 이제 황국신민대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기모노 입고 이 복지말리 불렀습니다. 예, 여장 역할로 해서. 그건 90년대니까 그래도 복지말리가 친일적인 노래라는 생각을 많이 퍼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 일제시대 대중가요라는 글을 통해서 그 식민지 시대의 초기 대중가요사를 정리한 한 200매 원고지 200매로 그게 84년에 나온 노래 무크에 실린 글이었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아무도 복지말리를 친일가요라고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3절까지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물론 3절까지 들어보질 못했어요. 1, 2절만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어디서 본 힌트를 얻은 게 이건 정말 최초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네요. 누군가가 이렇게 글로 쓴 누가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떤 기록을 봤어요. 그러니까 수기로 쓴 걸 복사한 게 막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썼겠죠. 쓴 것을 번역한 것 같은 게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문건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지말리의 친일성에 대한 이야기가 예. 살짝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제가 읽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쓱
쓱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다시 보니까 친일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30년대 말 40년대 초에 만들어진 작품에 친일적인 작품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군국가요를 볼 수가 없었어요. 뭐 무슨 유성기판을 구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악보집에 있는 걸 보는 건데 악보집에 있는 친일가요는 다 옛날 건 없어졌고 유일하게 남은 노래가 이 곡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곡을 대표적인 친일가요로 제가 글에다가 썼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알려진 노래니까 대표적 친일가요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애국적인 민족적인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광복의 메아리라는 광복군가 집에 고구려의 기상을 노래했다. 이렇게 써져 수록이 돼 있기도 했었어요. 뭐 그런 대목이 하나 나오긴 나오니까요. 근데 네. 결국 뭐 가사 보면 이게 이제 만주 침략 홍보하고 북돋는 그렇죠. 그런 곡인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보고 만주가 우리 땅이니까 고구려의 기상을 노래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80년대까지 이 멀쩡한 친일가요가 무슨 가요 무대 같은 게 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불렀던 건데 그래서 그게 남아 있어서 우리 기억에 있는 대중가요로 친일가요가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그 글에다가 이걸 딱 찍어서 그냥 써버린 거예요. 역시 우리 이영미 선생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리스펙트. 네. 이 노래를 누가 불렀습니까? 뭐 백년설 그 당시 정말 최고의 인기 가수죠. 네. 이 노래를 그러니까 이 복지만리 영화의 주제가라고 등장한 노래가 두 곡이 있습니다. 같은 음반 앞뒷면에 수록이 됐는데 하나가 제목이 똑같은 복지만리 이제 곧 들어볼 노래고 네. 뒷면곡이 대지의 항구예요. 뭐 그 노래도 복지만리보다 엄청 오히려 더 유명한 그렇죠. 백년설의 대표작인데 대지의 항구는 가사만 놓고 보면은 뭐 영화 어떤 그 스토리라든가 이런 게 좀 반영된 흔적이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복지만리는 훨씬 더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주제가 다운 주제가죠 말하자면은. 근데 대지항구도 따지고 보면은 살짝 느낌이 뭐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아 네. 이게 이런 그렇죠. 뜻이겠구나라는 살짝 게 느낌이 있죠. 있어요. 대지항구 어떻게 하는 버들립 외로운 이정표 이정표 밑에. 밑에. 예, 그렇죠. 저는 옛날 노래는 이게 제목하고 매치가 잘 안 돼요. 그렇지 안 되죠. 예. 네. 그럼 대지의 항구도 친일가요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일단 근데 그 가사상으로 그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는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맥으로 봐서 막 따지고 보면 네. 도대체 그 대지가 뭘까? 뭐 무슨 그 항구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약간의 내용성이 네. 읽혀지는 거죠. 뒤로 읽혀지는 거죠. 한 100번은 더 부른 것 같은데 아주 이 노래. 막걸리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 노래가 오랫동안 흘러간 옛날에로 살아남은 거예요. 겉으로 확 드러나는 친일성이 아니니까. 복지만리도 그랬고요. 예. 근데 이제 복지만리는 어쨌든 완결편으로 3절까지 들어야만 이게 또 온전하게 예, 네. 이해가 되는 곡이고 해서 오늘은 당연히 3절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달실은 마차다 해실은 마차다 청대콩 벌판 위에 회파람을 불며 선덕을 넘었으면 새 세상의 문이 있다 황새기청 대륙길에 어서 가자 방울소리 울리며 백마를 달리던 고구려 쌈터다 파무진 성터 위에 정로해는 간다 저 고개를 넘었으면 새천지에 종이 운다 바람 없는 대륙길에 빨리 가자 방울소리 울리며
아오요 오도르 아오요 무네니 나루 나루 지시오노 아라시 소라와 무라사키 아와유키 노세데 아게유구 고야노 가나다에 하시로잖아이까 네, 복지말리 백년설의 목소리였고요. 40년대 이후에 또 좀 훑어볼 만한 작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말리가 이제 41년에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네. 또 이어서 준비한 작품은 이것도 뭐 영화가 남아있진 않아서 그리고 이건 또 기록도 명확치가 않아. 이게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건 분명한데 네. 정식으로 극장에서 개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시사회 기록까지 남아있는데 43년 개봉을 했다면은 3월쯤 극장에 걸리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반도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 제목부터 뭐 냄새가 확 나네. 반도가 예. 근데 이거는 어떤 좀 스토리가 있는 극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짤막한 단편 영화고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은 예. 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짤막한 단편 영화고 간단한 스토리 소개 기록은 있거든요. 보면은 네. 총후에서 그러니까 후방에서 예, 네. 나라를 지키는 데 일조하는 반도의 처녀들의 모습을 스케치한 그런 음악 영화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은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노력봉사도 하는 여학생들, 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원들, 또 농촌에서는 이제 목화를 막 키워서 이제 또 공출해야 되니 뭐 이런 그 여성 노동자 이런 게 이제 집약돼서 이제 반도의 처녀들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죠 여기에. 예. 그리고 이 온갖 쟁쟁한 사람들 다 들어가 있네. 와. 이 반도의 처녀들은 이제 이병일 감독의 작품인데 사실 이분 입장에서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작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병일 감독이 누구냐 하면요. 네. 50년대 말에 시집가는 날. 아, 굉장히 잘 만드신 분이죠. 유명한. 그렇네요. 예. 예, 근데 그분이- 유명한 감독인데 한동안은 이런 작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묻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영상 자료원 데이터베이스에도 안 올라가 있었던 작품인데 어쨌든 이제 그 영화는 사라졌지만 필름이 없어졌지만은 주제가는 음반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주제가가 또 참 진짜 그 쟁쟁한 분들이 작사 조명함, 작곡 김혜송 그리고 노래는 이난영, 장세정 플러스 코러스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서 조선악 극단 총출연 거의 사운드만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풍성하고 정말 화려한 느낌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네. 주제가 제목도 반도의 처녀들인가요? 그런 그 주 주제가는 당연히 그렇고요. 예. 오늘 준비한 건 이제 부 주제가 네. 목화를 따며라는 곡입니다. 목화바 그 목화긴 한데 예. 목화바 네, 목화를 따며 예.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43년부터 한반도에서 네, 커피를 재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목화를 따며 네. 웃자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그게 뭐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무슨 소린가 그랬어. 예, 예. 자, 그럼 목화를 따며 예. 함께 듣겠습니다. 목화를 따네 목화를 따 목화 풍년일세 서산에 해가 지면 바람결이 든다 목화 따라가는 처녀들 목화 따라가는 길옆에 물방아는 돈다 물방아는 돈다 물방아는 돌아간다 살도 돌아간다 살도 돌아간다
열두 고개 넘어온다 살도 넘어온다 살도 넘어온다 목화를 따세 목화를 따 목화 사랑일세 성꽃이 피어나면 마음도 피어난다 목화 싣고 가는 망아지 목화 싣고 가는 도련님 고개 넘어간다 고개 넘어간다 열두 고개 넘어간다 살도 넘어간다 살도 넘어간다 이난영하고 장세정하고 같이 불렀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그러니까 이 뭐 아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예, 예. 거기서 높은 음역은 장세정 파트, 예. 낮게 깔아주는 거는 이난영 파트, 뭐 이런 네. 식으로. 예. 자, 그럼 이제 광복 후를 보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네. 해방이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좀 뭐 어느 분야든 다 그렇겠지만은 네. 대중가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힘들었어요. 음. 일단 일제시대 말기에 모든 게 다 통제하에 이렇게 꽉 짜여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그냥 탁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시 정비를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냐 그 과정에서 거기다 또 뭐 좌우 갈등까지 겹치고 하니까 네. 하여튼 뭐 어지럽습니다. 예, 이때가. 음.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미 35년 이후로 발성 영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가 없다 보니까 무성 영화, 연쇄극이 막 다시 등장을 해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 퇴보예요. 예. 그러니까 소설이나 연극처럼 사람 몸 가지고 하는 거는 해방이 되면은 막 표현할 것들이 많아지고 좋은 작품들이 나오고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우선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계, 뭐 무슨 설비, 기자재, 뭐 이런 게다 설비 이런 게 다 필요하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 공장도 없어, 약품도 없어, 우선 필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레코드판이 찍을 게 없어가지고 거의 빈대떡 굽듯이 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튜디오가 없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 똑같이 영화는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의 영화 제작 능력 자체가 완전히 급감해버리는 거고요. 그런 상태니까 뭐 무성 영화라도 만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던 옛날 영화를 맞아요. 이때 다시 꺼내 가지고 네. 많이 예, 돌렸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34년에 청춘의 십자로도 다시 무성 영화인데 갔다가 상영을 하거나 심지어 친일 영화 어떤 군용열차까지도 재상영했다 이런 기록. 얼마나 볼 게 없었어요. 해방 이후에요? 네, 해방 이후인데도 해방 불구하고, 이후에 이후인데도 친일 영화 불구하고. 다시 꺼내서 상영을 했다고요? 예. 돈을 받고? 네. 아. 그랬다는 얘기죠. 이게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됐을까요? 문제 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요, 없었을까요? 정부의 친일파들이 득식을 했는데 뭐. 아니 그래도 아니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냥 볼거리였던 셈인 거죠. 이건 너무 난센스네요. 할 일도 진짜. 없는데 뭐. 그러니까 50년대 중반까지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요, 네. 진짜 너무 후져요. 영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50년 중반까지 거의 제작된 영화도 별로 없겠네요. 많지 않고요. 우선 네. 편수가. 없진 않지만. 그리고 네. 질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영화사 공부를 처음 할 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옛날 영화를 처음에 이제 영상자료원 거를 돈을 모아서 우리가 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 그 자유만세라고 하는 46년 작품이 남아있는 게 최고의 가장 오래된 작품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로서 91년에 볼 수 있는 거는 그거를 몇십 명이 가서 돈 내고서 같이 이렇게 필름 돌리는 걸 같이 보고 있는데 너무 남아있는 롤이 몇 개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 영화가 46년에 저렇게 못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50년대 뭐 초반 중반 작품도 그때 보고 있으면 막
기본적으로 편집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어. 연속 편집이라고 하죠. 어떤 장면 찍고 어디 부분을 잘라 붙여야만 이 작품이 이 행위가 연속되는 네. 것처럼 네. 느껴지는가. 할리우드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작품이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 군용열차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일제시대 영화가 훨씬 너무 낫거든요. 매끈하고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해방 후에 다 그 인력들이 그 기술들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뭐가 채웠겠습니까? 일본 영화도 없어졌잖아요. 조선 영화 제작 능력 떨어졌잖아요. 미국 영화가 다 채운 거예요. 또 뭐 정책적으로 미 군정에서 그렇죠. 뭐 보급하기도 했고 또. 네, 1년에 네. 100편 수입한다 이런 계획까지 세웠대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그런 게 상영이 다 됐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 중국 영화도 이때 많이 상영이 됐습니다. 소련 영화도 들어왔고. 예. 근데 그것도 막 금지시키고. 네. 미국 9대 영화사의 영화를 다 독점 배급을 했고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중앙 영화 배급사 이런 걸 미군정이 아예 만들어서 그냥 뭐 조직적으로 헐리우드 영화 들여오고 이랬다고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 일제 강점기 땐 그러면 일제 강점기 때도 수입한 영화를 상영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물론 했죠. 그럼 예. 이제 나치 영화도 들어와서 이렇게 상영하고 그럼요. 그랬겠네요. 그 뭐죠? 베를린 올림픽 네, 네, 네. 민족의 뭐였던가. 예, 예. 예, 그것도 상영했고. 올림픽 예. 기록하면 예. 베를린 올림픽. 의지의 승리?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들어왔어요. 맞아요. 다 들어왔어요. 제일 유명한 누구죠? 그 리펜 리슈펜탈 아닌가? 여자 감독.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일제 상점 때 그렇죠. 들어와서 뭐 헐리우드 영화도 많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제 점점 뭐 이상한 거 나오면은 못 들어오게 하고 상영 못하게 하고 예. 제재가 많아지고. 근데 50년대 되면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가 딱 들어가겠네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국산 영화에는 당연히 그런 게 들어가고 뭐 심지어는 청년 이승만과 뭐 독립협회였나요? 네. 그런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저 그거 집에서 IPTV 무료 영화 있어서 봤어요. 네, 네. 그 그건 뭐 황당하죠. 오지명 아저씨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멋있는 김진규 아저씨가 이승만 역할을 예. 했죠. 근데 아까 우리 이영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갑자기 낮 장면인데 밤 장면으로 막 바뀌고 그런 게 좀 그런 거는 아마 무슨 화면 예. 왜 필름이 어떤 걸 낮처럼 보이고 어떤 걸 밤처럼 보이느냐의 촬영 자체가 힘들었던 시절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밤인지 그건 낮인지 굉장히 알 수가 많아요. 없네. 밤인 것 같은데 낮처럼 보이고 그런 건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후진 거는 예. 악 하고 칼 들었는데 그 다음에 푹 그냥 쓰러지고 그냥 이런 정도 수준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50년대 중후반에 작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작품 진짜 잘 만든 거고 네. 후진 작품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6년부터 최초의 극영화가 만들어지니까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최초로 짚어야 될 게 네. 해방 후 최초의 극영화. 네, 해방 후 최초의 극영화. 똘똘이의 모험. 약간 이거 반공 영화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지. 그건 아니에요? 네, 또리 네. 장군이 연상돼 갖고. 예. 뭐 네, 그럴- 똘똘이의 모험은 해방 직후에 본격적인 연속극의 시대, 말하자면 라디오. 드라마 연속극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아동극이었어요. 몇 명의 작가가 같이 썼고요. 김내성이 마지막에 쓰기도 했고 나중에 도독자는 얘기고요. 그 톰 소여의 모험을 말하자면 약간 바꿔서 거기서 발상을 해서 2명의 아이가 이제 개구장이 아이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네. 나중에 뭐 쌀도둑 놈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작권 뭐 개념 없던 시대니까. 예, 뭐 마크 트웨인 허락도 안 받아도 그렇죠. 되고. 예, 당연히 그랬고요. 근데 똘똘이의 모험은 드라마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고 나서 영화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래만 하더라도 똘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 예. 말들을. 그러니까 또순이 이런 것도 다 라디오 드라마에서 나온 그 이름들이거든요. 똘똘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없던 시절 혼란스럽고 없던 시절이긴 하지만은 이때도 저는 괜찮게 본 영화도 있거든요. 네.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정말 좀 예,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 다 볼 수 있는 영화니까요. 예, 네. 한 번씩 보시길 바라고. 네, 그거는 드라마가 좀 만들어진 작품이죠. 그쵸, 그러니까 예. 함세덕의 동승이라고 예, 하는 원작이 있으니까. 희곡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영화로도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예. 이건 49년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49년도에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 또 영화가 나오는데 네.
요것도 최초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푸른 언덕 49년 최초의 영화 아닙니까? 그 최초 음악 영화를 거론할 때 예, 아마 전에 그 현인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얘기 나왔던 곡인데 음악 극영화. 예. 푸른 언덕이라는 영화가 얘기했었어요. 예, 네. 49년도 여름에 7월에 이제 개봉을 하고요. 이 영화에 당연히 음악 영화니까 노래가 여러 곡이 있죠. 같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푸른 언덕이 이것도 사실 오랫동안 사라진 영화였거든요. 볼 수 없는 영화. 근데 필름이 일부이긴 하지만은 공개가 됐습니다. 발굴이 돼가지고 지금은 상당 부분을 볼 수 있는 영화로 이제 바뀌었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예전에 현인 선생관을 관련해서 얘기할 적에는 아마 그 주제가인 푸른 언덕을 들었을 텐데 같은 곡을 또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또 듣긴 좀 그래서 요건 좀 특별하게 그야말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준비했는데요. 영화 푸른 언덕의 그 소리를 땄습니다. 예. 근데 영화 푸른 언덕 그 팜플렛을 보면은 노래가 세 곡이 중요한 곡들이 수록이 돼 있는데 하나가 푸른 언덕, 하나는 화원의 고향, 또 하나가 새로운 감격. 이렇게 세 곡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들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곡은 이제 화원의 고향입니다. 화원의 고향. 예.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다 보니까 음반 이 당시에는 음반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음반 녹음을 안 했고 60년대 중반에 가서야 음반에 담기게 됩니다. 근데 그건 완전히 영화 소리와는 다른 편곡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들어보실 것은 진짜 영화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노래가 끊기고 대사가 막 나오기도 하는데 뭐 또 그건 그대로 맛이 있으니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영화 푸른 언덕의 OST 화원의 고향 들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예. 네. 그리고 네. 요것도 또 최초 하나 마지막으로 예. 그 화원 그러니까 이 푸른 언덕은 뭐 최초 음악 극영화로서 이제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고 네. 5, 60년대 그 이후로도 뭐 일을 하셨지만은 그 황문평이라는 네. 중요한 영화 음악가의 뭐 첫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뭐 그런 곡과 영화이기도 합니다. 황문평의 이 영화 음악을 한 게 유명한 게 빨간 마우라거든요. 빨간 그렇죠. 마. 근데 이분은 평론가로 더 유명하신 거 아닌가요? 나중에는 평론가 활동을 많이 했지만 이 시절엔 작곡도 했고 이렇게 그 꽃 중의 꽃 무궁화 꽃 하는 노래 꽃 있죠. 중에 예, 꽃. 예. 황문평 작곡이에요. 아. 빨간 마우라도 황문평 작곡. 굉장히 왠지 좀 애국주의의 냄새가. 그러니까 품격 있는 노래를만을 좀 짓는 좀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짓는 분이 좀 아니고. 예. 자 그러면 네. 화원의 고향 들으면서 예. 이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방송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길어지는 것 두 같아요.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또 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네, 다음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할 거예요. 최초가 이렇게 많지 않고요. 예. 다음 시간에 그럼 1950년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명구의 음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얽히고 꿈소리 아가시야에 너